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식민 통치. 언어와 문화의 말살, 경제적 수탈, 강제징용. 계속되는 역사 왜곡과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독도, 영토 편입과 위안부 피해자들 부인. 여전히 두 나라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은혜도 모르는 나라야. 일본 때문에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반일 감정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빠, 그리고 냄새나는 음식을 먹고 사는 후진국인 나라이고, 여전히 무례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둔 한 여성의 실제 사연이 있습니다. 동료의 생명을 살려준 감사한 마음을 사연에 담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발령이라고요? 도쿄 본사의 실수 아닌가요? 시부야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부장은 단호하게 말했죠. 본사와 협력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야. 한국어가 가능한 레이카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했어. 6개월이면 돼.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반듯한 거리를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의 IT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제가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아시아 시장인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아버지, 제가 한국지사로 가게 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한국이라고? 그 나라는 아직도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곳이야. 예전에 우리 덕분에 발전했으면서 아직도 우리 욕하기 바쁜 나라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남자친구인 다케시와의 통화는 더 불편했습니다. 한국? 아직도 거리에서 김치 냄새. 나는 후진국 아니야. IT 강국이라더니 실상은 우리 기술 따라하기 바쁘잖아. 레이카, 너 거기서 뭐 먹고 살려고. 편의점도 제대로 없을 텐데. 다케시의 말에는 걱정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죠. 회사 동료들의 반응도 절 더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우리를 배워야 할 나라잖아.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지. 그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긴자에서의 마지막 밤. 이자카야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서울을 검색했습니다. 도쿄의 세련된 거리와는 달리 복잡하고 어수선해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불안감이 커졌죠.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안에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영상이 눈에 들어왔죠. 불안한 마음에 한국의 치안 상태도 찾아봤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사케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의 선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거기선 일본인이라고 말하지 마. 위험할 수 있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가 낯설게 들렸죠. 창밖으로 도쿄의 마지막 불빛이 사라져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만 견디자. 우리나라로 돌아오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를요. 한국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항 터미널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현대적인 건물이라니.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자동 안내 시스템의 영어와 일본어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의 낡은 전광판과는 차원이 달랐죠. 설마 이런 게 다 쇼일까? 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입국 심사주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는 2시간, 도쿄에서도 1시간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핸드폰으로 회사의 지각을 알리는 메일을 쓰려는데 벌써 끝났나? 고작 5분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는 일본의 시스템보다 훨씬 빨랐죠. 무슨 일이지? 수함을 찾는 곳에서도 놀랐습니다. 도쿄에서는 3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벨트에 도착하자마자 제 캐리어가 보였죠. 이게 우연일까? 택시 승강장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당황한 제 표정을 본 택시기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현금 거스름돈 걱정 없어요. 카드가 더 편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만 받는 택시가 대부분인데 택시 안에서 자동 결제 시스템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다케시의 말이 떠올랐죠. 한국은 아직 우리를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호텔로 가는 길,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달라는 회사 동료의 부탁이었죠. 이 시간에 편의점이 문을 열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택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편의점요? 24시간 해요. 따뜻한 음식도 바로 데워드립니다. 기사님의 말씀에 또 한 번 놀랐죠.
도쿄의 편의점은 밤에는 도시락을 데워주지 않았거든요. 편의점에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진열대 가득 따뜻한 음식들이 있었고 즉석에서 조리되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도쿄 편의점의 차가운 도시락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이게 다 데워드릴까요?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순식간에 도시락이 따뜻하게 데워졌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디지털 키를 받았죠. 도쿄의 호텔에서는 아직도 종이로 된 체크인 카드를 쓰는데 방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모든 게 너무 빠르고 편리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었죠. 핸드폰을 켜고 다케시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서류 때문에 은행에 들러야 했는데 도쿄에서는 최소 1시간은 걸렸던 일이라 걱정됐죠. 오늘도 지각이구나. 은행 문 앞에서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무인 창구에서 본인 인증 후 3분이면 됩니다. 직원의 안내를 듣고 어리둥절했죠. 도쿄에서는 담당자를 만나고 도장을 찍고 서류를 복사하고 이런 과정만 30분이었는데 말이죠. 회사에 도착해보니 이미 다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카 씨, 서류는 잘 처리됐나요? 팀장님이 물으셨죠. 네. 3분 만에요. 제 대답에 다들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배달시켜 먹을까요? 동료 지수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장인이 회사로 배달시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회사로 배달이요? 위생은 괜찮나요? 배민으로 시키면 20분이면 와요. 위생 점검 기록이랑 리뷰 다 볼 수 있어요.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실시간으로 배달 현황이 보이고 음식점 위생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정확히 18분 만에 도착한 점심. 뜨거운 김치찌개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도시락을 사와서 차갑게 먹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오후 회의에서는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 기한은 전자결제로 5분이면 됩니다. 팀장님 말씀에 고개를 저었죠. 일본에서는 도장 찍고 결제받느라 최소 3일은 걸리는데요. 퇴근 시간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식하러 가요. 레이카 씨가 좋아하는 곳으로 갈게요. 순간 긴장했죠. 일본에서는 상사가 고른 이자카야에 무조건 가야 했으니까요. 전초밥이 좋은데 괜찮을까요? 조심스레 말씀드렸더니 팀장님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당연하죠. 바로 예약할게요. 핸드폰으로 몇 번 터치하더니 순식간에 예약이 끝났더군요. 초밥집에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레이카 씨, 술 싫으면 안 드셔도 돼요. 팀장님의 말씀에 귀를 의심했죠. 도쿄에서는 상사가 권하는 술을 거절하면 큰일 났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케시였죠. 한국 생활은 어때? 많이 불편하지? 아직도 도장 찍고 다니는 후진국 아니야?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너무 불편해. 모든 게 전자화되어 있어서 도장이 필요 없고 배달은 20분 만에 오고 회식도 강요 없어서. 다케시의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하긴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모든 게 일본보다 빠르고 편하다니. 그날 밤 호텔방에서 도쿄 본사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쓰면 믿지 않을 것 같아 조금 절제해서 썼죠.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이 충격적인 현실을요. 레이카 요즘 어때? 한국은 살만해? 퇴근 후 다케시와 영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마주보기가 망설여졌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죠. 응, 나쁘지 않아. 여기 시스템이 생각보다. 말하려는 찰나 다케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는데. 빨리 돌아와. 그때였습니다. 배민 알림음이 울렸죠. 잠깐만 배달 왔네. 현관 앞에 두고 간 치킨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주문한 지 19분 만이었죠. 방금 뭐 시켰어? 다케시가 궁금해했습니다. 치킨. 배달 앱으로 시켰어. 제 말에 다케시가 피식 웃었죠. 아직도 그런 거 시켜 먹어. 위생은 괜찮아.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된 식당가에서 식사해. 마침 그때 치킨 박스를 열었습니다. 방금 튀긴 듯 바삭한 소리가 영상통화 너머로 들렸죠. 다케시, 너희 도쿄에서 이런 배달 시스템 있어?
19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문 앞에 오는데 다케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발전했잖아. 지하철만 봐도.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맞아, 지하철. 여기선 지하철에서 오지가 끊기지 않더라. 도쿄에선 아직도 터널에서 인터넷 안 되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카, 너 한국 살면서 이상해졌어. 다케시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죠. 이상해진 게 아니라 눈이 떠진 거야. 제 답에 다케시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 맞다. 택시비 어떻게 내? 다케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카드로 하면 되지. 제 대답에 다케시가 비웃듯 말했죠. 아직도 카드야? 우리는 이제 현금이나 파스모로. 여기는 휴대폰으로도 결제해. 카카오페이 쓰면 자동으로 영수증도 정리되고. 그래도 은행 업무는? 다케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답했습니다. 은행도 모바일로 다 해결돼. 도장, 여권, 필요 없어. 신분증 찍어서 올리면 끝이야. 다케시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너, 한국 홍보대사라도 된 거야?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처음에 나도 놀랐거든. 토니카쿠. 아무튼 난 이만 끊을게. 다케시가 서둘러 통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아, 소우다. 아, 맞다. 너 요즘도 은행 가면 점심시간에 업무 중단해? 제 질문에 다케시는 답도 않고 통화를 끊어버렸네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배달된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문득 도쿄에서 먹던 차가운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알겠더군요. 제가 왜 그동안 이런 편리함을 모르고 살았는지. 다케시의 반응을 보니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그를 놀라게 해줄까요? 밤 11시 강남대로를 걷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의 친구 유리코였죠. 레이카, 큰일 났어. 시부야역에서 또 소매치기야. 이번에는 50만 엔을. 잠깐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 지금 거리를 걷고 있는데. 뭐라고? 혼자서? 미쳤어? 유리코의 비명이 들리자마자 전화가 끊겼네요. 1분 후 다케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택시 타. 한국은 위험하다고. 그때였습니다. 제 앞으로 남성 무리 대여섯 명이 다가오고 있었죠. 도쿄였다면 당연히 길을 건너 피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선 그럴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갔죠.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저기요, 아까 손님이 핸드폰을 놓고 가셨는데. 알바생이 건넨 말에 고개를 돌리니 어떤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핸드폰 찾으러 왔어요. 알바생은 당연하다는 듯 핸드폰을 건넸고 그는 감사 인사를 연신하며 나갔죠. 도쿄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 피곤해서 깜빡 졸았습니다. 무릎 위에 핸드폰을 올려둔 채로요. 30분 뒤 깨어났을 때도 핸드폰은 그대로였죠. 옆자리의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잘 주무셨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유리코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레이카, 도쿄 경찰에 신고할까봐. 제발 조심해.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죠. 유리코, 너 알아? 여기선 지하철에서 잠들어도 핸드폰 안 잃어버려. 편의점에 놓고 간 핸드폰도 찾으러 오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왜? 그건 말도 안 돼. 유리코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만 해도 지난달에 분실물이. 말을 끊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앞에 있는 경찰서 직통 비상벨과 밝은 거리를 혼자 걷는 여성들의 모습을요. 이게 말이 되나? 유리코가 믿기지 않는다는 답장을 보냈죠. 도쿄보다 더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지 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문득 지난주 도쿄 뉴스가 생각났죠. 여성 대상 범죄 증가, 심야 시간 조심해야.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안전이란 뭘까요? 범죄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범죄 자체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다케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케시, 넌 몰라. 진짜 안전이 뭔지. 타나카 씨가 쓰러졌어요. 회의실에서 들려온 외침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진 타나카 부장의 얼굴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119 신고 후 단 3분. 실시간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주변 병원 상황을 확인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병원을 결정했습니다. 심전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로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태블릿으로 병원 의료진과 실시간 화상 연결을 했고 심전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죠. 의사가 구급차로 오는 동안 이미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혈관 촬영실 준비됐습니다. 접수나 수속 없이 바로 처치가 시작됐죠. 혈관 조영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심장 상태를 확인하며 시술이 진행됐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고 모니터에는 타나카 부장의 심장 혈관이 3D로 표시됐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이 눈앞에서 펼쳐졌죠. 시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생체 신호가 간호사실로 실시간 전송되고 AI가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한다고 하더군요. 밤사이 타나카 부장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됐습니다.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태블릿으로 식사 주문도 직접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죠. 레이카 씨,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 몰랐어요. 타나카 부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응급차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의사와 연결되고 모든 처치가 이렇게 빠르다니. 제가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간호사가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를 가져왔습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간호사실로 전송하는 장치라고 했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면 즉시 알림이 간다고 합니다. 타나카 부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며칠간 더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급히 한국으로 온다는 연락을 받았죠.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타나카 가족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병실 밖으로 나와보니 타나카 부장님의 부모님과 부인이 안색이 어두운 채로 서 계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오신 듯 했죠. 남편이 괜찮나요? 타나카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구급차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전송받아 수술팀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실시간으로요? 타나카 부장님의 아버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타국에서 벌써 수술 마쳤다니 도쿄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의사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급차에서 찍은 심전도부터 혈관 조영 영상, 시술 과정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시술을 시작할 수 있었죠. 병실에 들어서자 타나카 부장님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산소 포화도와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스마트 밴드를 차고 계셨죠. 이게 실시간으로 간호사실에 제 상태를 보내준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타나카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쿄였다면 응급실 도착까지 얼마나 걸렸을지, 접수는 또 얼마나 걸렸을지. 저녁이 되자 의료진이 회진을 왔습니다.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며 상태를 체크하고 검사 결과를 바로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죠. 놀랍습니다. 타나카 부장님의 아버님이 감탄하셨습니다. 도쿄 대학병원에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진 않아요. CT 찍으려면 예약하고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데. 밤이 되어 간호사가 순회를 돌 때 타나카 부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너무 얕봤네요. 남편이 여기서 쓰러진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응급차 소리에 타나카 부장님의 어머님이 창가로 다가가셨습니다.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거겠죠? 우리 아들처럼. 그날 밤 복도에서 타나카 가족들이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걸린 세계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더 이상 과장된 말로 들리지 않았죠. 전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던진 제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팀장님이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죠. 환영합니다, 레이카 씨. 퇴근 후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남으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죠. 말도 안 돼. 내가 미쳤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데. 아버지의 격양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우리를 따라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라야. 내가 왜? 말씀을 끊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6개월을 하나하나 설명드렸죠.
공항에 도착해 5분 만에 끝난 입국 심사, 24시간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주는 편의점, 모바일로 해결되는 은행 업무까지. 아버지, 기억나세요? 지난달 아버지가 감기로 병원에 가셨을 때 접수하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돌아오셨다던 그 이야기. 타나카 부장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구급차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의료진과 소통하며 즉시 시술까지 이어진 이야기를요. 도쿄였다면 골든타임을 놓쳤을지도 모를 그 상황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기억해요. 저도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받고 깜빡 졸다 깬 승객의 핸드폰을 지키듯 바라보는 풍경이 보였죠. 아버지, 여기는 안전해요. 밤늦게 혼자 걸어도 지하철에서 잠들어도 걱정 없어요. 편의점에 놓고 간 지갑도 그대로 찾을 수 있고요. 이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글쎄.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좋다고 하니. 아버지도 한번 와보세요.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도쿄에서 못 보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침에 주문한 물건이 3시간 만에 도착하고 모든 일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곳이에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죠.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이제는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회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한국 발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타나카 부장님이 퇴원하시던 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죠. 레이카 씨,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빠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란 걸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분도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를.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은 물론이고 신속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 의사들의 실력과 사명까지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